초자 분석, 정동과 정신적 갈등. 초자의 요구와 금지가 본능적 파생물들에 대한 방어와 결합되어 있다면 초자 분석은 필수적으로 방어 분석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른 논의가 필요 없다. 일반적 의미의 방어와 방어를 통해 피하고자 했던 불안에 관한 모든 언급이 초자 요구와 초자 불안, 즉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예상하는 것과 자기 책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기 처벌적 경향이 저지되거나 방어되면 정신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는 프로이트가 이미 죄책감의 무의식적 인식 기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다. 30대 여성을 분석하던 도중 그녀의 어머니가 전이성 암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혼수 상태가 되면서 결국 숨을 거두었다. 환자는 몇 시간이고 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하였지만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곁에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 후에 바로 갖게 된 분석 시간 동안 환자는 자신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하게 자신을 책망했다. 계속해서 어머니 곁을 떠난 것을 책망하였고,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렸다. 곁에 있었더라면 간호원이나 의사를 불러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였다. 물론 그 뜻은 생명을 몇 시간 내지 며칠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보였던 그녀의 과도한 또는 헌신적이라 할 만한 열심과 죽도록 내버려둔 뒤 자기 책망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환자는 초기 유아기 때부터 가졌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 또는 추론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책감은 진정한 근원, 과거로부터 유래된 살해 욕구로부터 잘못 합리화된 것, 즉 어머니가 죽을 당시 실제로 자신이 취한 행동으로 전치가 되었다. 그녀의 죄책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방어를 밝힘으로써 죄책감의 진정한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서 초자 분석은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로 옮겨졌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치가 일단 중단되면 분석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가망이 없는 어머니가 죽기 전주에 간호에 지나친 열심을 보인 것도 어머니가 죽은 후에 자기 책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살해코자 하는 욕구와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환자의 경우 틀림없이 방어, 특히 어머니가 죽은 후에 보였던 방어는 죄책감과 자기 책망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의 목적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와 같은 방어가 방금 기술한 경우보다 훨씬 성공적인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죽어가고 있는 친척을 둔 사람은 병과 죽음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헌신과 관심, 그리고 자기 희생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항상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은 죽어가는 친척을 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보아할 수 있다. 나중에 재수롭게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누가 아프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죄책감을 덜 느끼려면 지금 자신을 헌신하여 돌보는 게 좋다. 죄책감을 덜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어 기제는 투사다. 환자가 죽게 되면 그 환자를 돌봤던 병원이나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환자가 죽게 된 책임이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친척들이 종종 있다. 그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무의식적 살해 욕구를 투사함으로써 죄책감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욕구인 경우가 흔하다. 원주제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대한 방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다. 첫 번째 예와 출처는 같다. 30세의 결혼한 남자 환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자기 부인에게 옮겨진 경우인데, 끊임없이 부인이 무관심하다며 책망을 하였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환자의 태도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할 일을 못하는 데 대한 동정과 평생 동안 병약하고도 꿋꿋이 살아오신 데 대한 감탄스러움이 이었다. 그는 자기 형이 어머니를 제멋대로이고 꾀병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어머니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격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환자의 생각과 감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를 존중하라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의 첫 번째 계명인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 환자에게 왜 그렇게 절박했을까라는 뚜렷한 의문점이 생기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상당한 분석 작업이 있은 후에야 얻을 수 있었다.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병을 얻고 무능력하게 된 것이 환자의 출생으로 인한 것임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다. 환자는 유아 시절에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겠지만
출생 시 어머니가 거의 죽다시피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심한 분노를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부인에게 전치시키고 도덕적 의무로서 효도를 내세우는 그의 방언은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에게 모두 무서운 일을 이미 저질렀다고 믿는 데서 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방어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죄책감 또는 도덕적 의무감을 분석 작업의 필수 부분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와 같은 환자의 병적인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예에 있어서 환자의 갈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녀의 의식권 내의 자기 책망이 아니라 무의식적 내용이었다. 의식적으로는 어머니 곁을 잠시 떠남으로써 어머니의 목숨을 단축시킨 것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였지만, 이와 같은 자기 책망은 진정한 무의식의 내용, 즉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예에서도 환자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매달린 것이 순진함이나 인습적인 도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한 진정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태어남으로써 어머니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생각에 연관된 평생 동안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도 한편으로는 자기 책망과 죄책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관념을 내세우는 초자의 의식적 발현 양상에 무의식적 의미와 근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초자 분석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초자의 파생물에 대한 방어를 분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자 파생물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갈등 및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초자의 기능으로 인한 문제는 다음 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고려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서 3년 동안 분석을 받아왔는데 몇 주 동안 일을 한 후 보고서를 드디어 끝내게 되었다. 논쟁점에 대한 보고로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과거와 현재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술 스타일, 즉 장황하고 다음 절을 쓰는 경향을 피하고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명쾌하게 쓰고자 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세면과 면도를 하지 않고 청바지와 낡은 얼룩진 셔츠, 스포츠용 자켓을 입고서 출근을 하였다. 늦잠을 잤기 때문에 겨우 시간 내에 되어 출근했다는 변명을 하였다. 원래 계획은 일찍 일어나 제 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보고서 초안을 편집하고 옷자를 고쳐 타이프를 하고 타이피스트로 하여금 최종안을 치게 하여 상사에게 오전까지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까지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상사가 요구한 대로 주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 뻔했다. 이런 빌어먹을 월요일이나 제출할 수 있겠는데 경험이 없고 실수가 많은 타이피스트로 인한 애로점들을 좀 더 이야기한 후에 환자는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방문 중에 아버지는 이제 환자가 자기보다 몸도 좋고 기운이 세며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비치셨다. 환자도 전에는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비만한 노인이 되었고 앞으로 많이 사시지는 못하며 자신이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저녁 약속이 있으니 그와 동행해달라는 아버지 요구를 받자 그는 거절했다. 빌어먹을 누가 그를 필요로 한담? 하고 환자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저 녀석은 내 이야기를 계속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나서 환자는 자신이 이제 가야 할 시간인지 보기 위하여 시계를 들여다보고 왔다. 내가 헛기침을 하자 환자는 대체 무슨 일이죠? 당신의 침묵의 기록을 깰 셈인가요?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말해주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시계를 본 것은 내가, 즉 분석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젠장 나는 가야겠어 라는 생각의 표현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환자는 A 학점이에요 라고 빈정대듯이 대답하였다. 환자가 전날 저녁 아버지를 떠난 후 그리고 저녁을 같이 보내기 위해 평소 자주 만나던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가기 전에 어떤 여자를 불러 같이 잤다는 사실도 첨가되어야 하겠다. 고용주와 동료, 아버지, 여자친구, 그리고 치료자와 맺고 있는 환자의 관계를 둘러싼 이와 같이 복잡하고 극적인 일련의 사건에는 필시 많은 결정 요인들이 있다. 너무 많아서 간단한 형태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현 목적을 위해서 다른 요인은 조심스럽게 배제하고 한 가지 요인에 집중하겠다. 위의 기술한 면담이 있기 얼마 전 환자는 때로는 타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자신이 예기치 않게 훌륭히 일을 해내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떤 경우는 유명인사가 구속이 되었을 때 그러하였다. 또 한 번은 나의 동료가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한 남자가 환자는 결코 배우지 못한 물구나무 서기와 거꾸로 걷기와 같은 묘기를 부림으로써 여자에게 구원을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했을 때도 그러하였다. 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온통 어지럽고 메스꺼워져요 라고 환자는 말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결과 환자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얻어냄으로써 아버지를 이기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었다. 또한 환자는 유년기에 있었던 일이나 꿈 그리고 공상 등의 확실성 있는 기억과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해준 해석을 통하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경쟁적 활동에서 지나친 성공은 무의식적으로 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직업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존경과 애정, 질투와 증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버지를 해치고 죽이며 수모를 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데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위축된 환자의 초자 기능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일부는 금방 기술한 초자 기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환자의 아버지는 환자와 저녁 식사를 위해 같이 나가서 함께 저녁을 보냄으로써 환자와 화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을 표현한 것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부인해 버렸다. 빌어먹을 누가 그를 원한담. 나와 즐겁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여자친구를 두고 한 말이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내주기를 바라는 자기 처벌적 욕구는 다른 여자와 잠을 잔 사실을 숨김으로써 역시 방어했다. 마치 환자는 어린아이이고 나는 어른인 것처럼 환자를 인색하게 대우한 것,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무시한 것도 빌어먹을 가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무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방어했고, 그리고 바로 맞았어요 라고 나를 생각해주는 방식으로 방어를 했다. 그러나 처벌의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방어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환자의 다른 초자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환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화해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뒤엎고 아버지를 눌러 이겨서 어머니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 욕구를 성취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상징적으로 성취한 다음 환자는 참회와 용서받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처럼 옷을 입었고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서두르게 되고 괴로웠을 뿐 아니라 나나 직장의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리라 생각을 했었다. 빈털터리인 늙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성적인 행동으로 여자친구가 알게 되면 화를 내게 될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보고서의 건의사항이 반대나 아무런 논쟁 없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내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느낀 것은 주로 실망이었다라고 말한 동기와 일치하는 점이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이와 같은 증거를 지적해준 후에야 자신이 승리에 대해 의기양양했었던 일과 자신의 건의사항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한 실망은 승리감을 맛본 후에 경험한 것이라고 내게 말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와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에서 승리를 한 후에 무의식적으로 그는 후회와 동정심을 느꼈으며 자신을 비하하고 패배시킨 경쟁자들로부터 처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구했으며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성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다. 생소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초자아 파생물들의 그와 같은 결함에는 불안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능적 파생물에 대해 일상적인 방어를 하는 것 이상이 요구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처음에 환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왜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무의식적인 억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이런 모든 점들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 파생물에 대해 방어를 한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이 그랬듯이 좋은 보고서의 의미는 간결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는 그는 방어를 통해서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나쁜 행동을 속죄해야 했었다.
우울하게 느끼고 자신을 비하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처벌받고자 하며 자신의 경쟁자를 보호하려 하고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의 사랑을 구하는 등으로 속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반응을 클라인과 다른 사람들은 배상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초자 파생물 중에 흔한 종류인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갈등의 표준 모델, 즉 충동, 불안, 충동에 대한 방어, 그리고 타협 형성과 같은 것에서 빗나간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쉽다. 그러나 표준 모델로부터 벗어난 것이면 틀림없다. 후회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불쾌하고 화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본능적 욕동 파생물에 대한 방어와 꼭 같지는 않다. 방금 예를 통해서 기술한 것과 같은 초자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 출판된 뒤에 항상 그랬듯이 갈등을 오로지 불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불쾌감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사례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나누시죠. 우선 클라인의 배상이라는 용어는 보통 레퍼레이션이라고 할 때 클라인의 정신발달, 심리발달 이론 중에 PS 포지션과 D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그래서 이 약어로 PS라고 PS 자리, PS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집 분열적 자리,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 이걸 D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울적 자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울적 자리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걸 보상적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상이라고 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적 자리에 간 경우에 우리가 상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PS 포지션은 우리가 항상 분열된 대상과 분열된 자기, 통합된 자기가 아니고 대상 자체도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 그리고 자기도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나르시시즘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자기애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대상 자체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인지가 되고 그에 관련해서 나도 통합된 나의 인격으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나의 모습, 어떨 때는 굉장히 차가운 혹은 공격적인 내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클라인의 설명에 보면 어린아이는 처음에 어머니의 젖이 좋은 젖과 나쁜 젖이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클라인은 뭐 3개월에서 6개월의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의 그 시기의 정확성보다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PS 포지션이나 D 포지션이라는 게 한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하나의 층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PS 자리가 있고 우울적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요즘은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D 포지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나에게 내가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했어. 그 좋은 젖가슴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나쁜 젖가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나쁜 젖가슴은 자기가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나쁜 젖가슴이 좋은 젖가슴과 같은 젖가슴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대상을 분열해서 보다가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보면은 한 대상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젖가슴 자체가
나에게 충분한 젖을 주지만 또 한편에서 나를 박해하던 같은 나를 거절했던 젖가슴이기도 하고 나를 만족시켰던 젖가슴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런 이해가 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공격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기가 팬터지 속에서 끊임없이 살해하려고 했었던 이런 대상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스러운 마음, 그래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은 다시 살려내고 싶은 이런 욕구, 그래서 배상하고 싶은 욕구라고 이걸 레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기워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욕구죠.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게 디포지션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울적 자리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식 개념으로 보면 이 PS 포지션이 보통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디포지션이 대상 사랑이 가능한 시기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선 클라인의 개념을 우선 이해하시고 오늘 초자 분석이 어쩌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다양한 초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초자 분석 얘기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분이 자기 케이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얻었던 추론들을 이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고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초자 분석을 오늘 반쯤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금 나누죠. 뭐 아까까지 읽었던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어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막 복잡해지면서 그 초자 파생물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본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어떤 생각이나 무의식적인 것보다 결국은 어떤 초자와 관련되어서 뭔가 다른 무언가가 정서들이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 처벌이든지 아니면은 또 아까 뭐죠, 그게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는 양심적인 게 아니고 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완전히 구별되는 듯한 느낌이 자기 안에서 막 파편화돼 가는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이 글 자체도 좀 난삽하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에 초자아의 기능은 쾌와 불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막 나누어 가지고 그 이 사람이 불쾌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억압을 하는 걸로 이제 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양심이 결국은 그 쾌 불쾌를 그 말하자면 클라인이 말하는 그 우울적 자리라는 것도 쾌와 불쾌를 통합하는 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쾌냐 불쾌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쾌와 불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삶의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게 결국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울적 자리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그게 쾌와 불쾌를 통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발달에서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상관계 이론가 중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찰스 브레너처럼 명석한 사람이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냐면 프로이드의 원래 개념 자체가 슈퍼 이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슈퍼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 양심은 원래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양심을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굿 아브젝트 우리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PS 포지션에서 굿 아브젝트, 배드 아브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슈퍼이고로 형성되는 것은 어떤 보면 배드 아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 결국 대면화된 것을 이게 퍼스큐터리 아브젝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박해하는 대상이 어쩌면 여기서 굉장한 어그레션을 가지고 있고 또 처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슈퍼이고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대상광이 이런 쪽에서 본다면 배드 아브젝트가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 이게 가혹한 조자로 이렇게 나중에 기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굿 아브젝트 중엔 처음에는 부분 대상으로의 굿 아브젝트도 있지만 나중엔 성숙한 통합된 대상이지만 좋은 것이 더 나쁜 측면도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나를 더 사랑해주는 측면이 더 많은 경우. 러브 앤 헤이트리드가 항상 우리가 양가적으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면 러브 앤 헤이트리드가 한 대상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러빙 필링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이게 통합된 대상으로서의 좋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초기에는 아주 all good 아브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나중에 통합됐을 때는 그래도 러빙 필링이 더 많은 어떤 통합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쩌면 우리의 양심하고 연결시켜서 이론화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퍼스큐터리 아브젝트가 되는 건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드 아브젝트로부터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굿 아브젝트 좋은 대상 경험은 결국 양심으로 발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 우리는 양심은 타고난다고 보는 쪽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아이들 안에 벌써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흔히 쓰는 말 is unfair. 누군가가 뭘 해주면 얘가 뭘 해줬으면 그 다음엔 내 차례야 하면서 서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도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이들이 쾌와 불쾌를 갖다가 동시에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입장에서는 쾌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야지 쾌인데 그걸 보류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욕동대로 하는 것이 쾌인데 어떤 분들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욕동대로 하는 것 자체가 불쾌를 가져올 수 있죠. 그것은 어쩌면 나쁜 처벌 경험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 대상관계 속에서 나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욕동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쾌한 경험으로 올 수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 본다면 이때 아이에게도 어떤 양심의 이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꼭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만 가지고 쾌가 오는 것은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멈칫 하고 그것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쾌락 추구와 쾌락을 절제할 수 있는 힘까지가 가면서 성숙하게 되겠죠. 만족과 어떤 만족을 유보하고 거기서 자기 욕동을 참아낼 수 있는 힘까지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어쩌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그 아까 이게 듣다가 조금 방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그게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방어인 것과 아닌 것의 어떤 구별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그 이제 내담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도 봤을 때 어떤 방어에서 형성된 어떤 세계가 견고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의 어떤 진실한 세계라고 믿고 그게 굉장히 확고하게 굳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저 자신도 그거에 비춰갖고 생각을 해봤더니 과연 내가 그것인 그 방어인가 아닌가 아니면 진정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결과물인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까 찰스 프레너가 하는 얘기 속에 우리의 기능이 우리 이고의 기능 중에 어떤 것도 방어 목적만으로 쓰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똑같은 기능이 욕동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똑같은 기능이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기능 자체만 가지고 방어다 아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는 한데요. 그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여튼 거기서 형성된 어떤 모든 결과물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믿고 자기의 신념을 그렇게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봐왔는데 굉장히 확고하게 그게 진실이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완고하게 어떤 거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추려나가고 조금씩 이게 다듬어지면서 그 세계가 정말로 확고한 어떤 진정한 세계라고 믿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게 뭐 거짓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는 하진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만만치 않은 일이죠. 특히 오랜 시간 지나면서 어떤 자기 안에 믿음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 어떨 때는 중요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유스러움을 막아내는 어떤 방어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움 어쩌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차단하는데 이 방어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한번 어떤 믿음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이미 내가 선택한 거 하나로 그냥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경우 보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은 쾌를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한 게 쾌를 추구하는 삶이냐 불쾌감을 제거하는 삶이냐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고한 신념인 사람들은 불쾌감을 제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느 예.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느냐가 더 그러니까 딱 어느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비중이 어느 쪽이냐가 차이가 있겠죠. 또 불쾌감을 막아내면은 자기는 그걸 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가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떨어지는데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조직적이고 뭐 아니면은 뭐 체계적이고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파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들이 또 보면은 어떤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들의 삶이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미국에서 뭐 청교도들도 그렇고 어떤 교리적이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뭐라 그러죠? 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불에 태워 죽이고 뭐 다 죽이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 이면에 들어가면은 불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보- 불안에 대한 방어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진실된 자기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경직되고 강한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규율 자체가 모호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 자체도 양심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버리는 그런 좀 이렇게 복잡한 내부 구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약간 영적인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냐면은 어디 가든지 굉장히 자기애적인 이런 게 강하셔가지고 앞에 드러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다가 뭐를 제안을 하면 거절을 항상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화가 갈 거를 자기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건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 못 하겠는데. 근데 제가 듣기에는 항상 이분은 거절당하는 삶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아니, 그걸 책에 나온 합리화하려는 세계, 그러니까 예. 그 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그 자기 처벌적인 그런 삶의 태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일을 계속하는 게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 자기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 자기가 짊어져야 간다. 모습을 예. 가지고 방어해내고 있죠, 묘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거를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걸로 굉장히 입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불쾌나 어떤 단점을 감추려는 것을 항상 신비로운 거나 굉장히 이게 좀 그럴듯한 그런 스토리를 입히는 느낌은 저는 들어요. 그래 디펜시브 시스템이죠. 굉장히 나름대로 애써서 만드는 디펜시브 시스템. 모든 것이 잘못된 것도 다 어떤 미니풀한 것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그걸 아프게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근데 사실은 예.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인도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믿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더 강고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그래서 완전히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너무 페인풀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주 어디서 읽었는데 이분이 사기꾼이라는 거는 아닌데요. 누구한테 사기를 확실히 치려면은 그 사기를 치는 자신도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엠퍼티를 100% 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하고 자기 정서를 이게 딱 조율을 해놓으면 틀림없이 두 사람의 정서가 같이 움직이니까 사기가 쉽게 이루어지겠죠.